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조이안의 채척전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척의 일대기를 다룬 소설이라는 것 제목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근데 이 소설의 이야기가 만남과 헤어짐이 반복된다. 근데 그 만남이 기이하고 우연적이다. 그래서 기우록이라고도 불려집니다. 기우록이라고도 불려지는 이 채척전은 창작 동기가 이 조선 중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채척이란 인물이 조이한을 찾아와서 채척 자신의 이야기를 기록하여서 이러한 사실을 사람들이 잊지 않도록 하길 바란다 라면서 이 자신의 이야기를 써주기를 부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채척전이란 소설이 창작이 되었는데, 이 채척전은 배경이 임진왜란, 정유재란, 명과 후군과의 전쟁을 시대적 배경으로 하고 있어서 얘는 역사소설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공간적 배경이 우리 조선은 물론 일본, 중국, 안남까지 확대돼요. 그래서 이 공간의 확대는 세계 인식의 확대로까지 보여질 수 있죠. 그래서 이 실제 전쟁을, 실제 사실을 다루고 있고, 공간의 확대도 실질적인 지명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사실성이 뛰어난 작품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일반적인 고전 소설이 이민족에 대한 적개심이나 영웅의 활약상을 부각하면서 민족의 자존감, 자긍심을 고취하려고 했죠. 이와 달리 채척전은 영웅의 활약상이나 영웅담은 나타나지 않으면서 평범한 인물들이 전쟁으로 인해서 이산의 아픔을 겪는 이야기를 사실적으로 보여준 게 이 소설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소설에서는 영웅의 활약상 전혀 나오지 않고요. 전기적 요소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 소설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러면 이 채척과 주인공 오경은 어떤 인물이냐? 제자 가인형 인물입니다. 제자 가인형 인물이라는 것은 재주가 많은 남자와 아름다운 여자를 등장인물로 삼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자 가인형 인물인 이 평범한 사람들이 전쟁으로 인해서 이산의 아픔, 또 가족의 사랑으로 만남을 반복하는 과정을 사실적으로 그리고 있는데, 그 사실의 전개가 필연적이지 않아요. 필연적이지 않다는 것은 우연적이란 얘기죠. 우연적이라는 것은 또 개연성이 떨어진다라고 볼 수 있어요. 개연성이 떨어진다는 것은 원인과 결과가 그다 관계가 없다는 얘기죠. 필연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우연적 전개가 많이 나오는데, 이때 나오는 우연적 전개는 갑자기 오경이 죽으려고 하는데 꿈속에 장육불이 나타나 앞으로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암시하는 부분도 그렇고요. 또 헤어졌던 가족이 갑자기 만나는 장면, 이런 게 굉장히 우연적 구성으로 펼쳐집니다. 그리고 이 소설이 일반적인 영웅 소설과는 달리 각국의 평범한 인물을 제시함으로써 각국 인물들의 대립 관계가 나타나지 않고 인간의 모습을 강조해요. 왜냐하면 보통 영웅 군담 소설에서는 이민족에 대한 적개심이 드러나는데, 이 소설은 오경과 채척을 대하는 중국인이나 일본인, 외인들이 이 조선인들에 대한 적개심이 전혀 없습니다. 물론 주인공들도 이 외인이나 중국인들에 대한 적개심이 없죠. 그래서 인간의 모습을 강조한 소설이다 라고 알아두시고요. 또 기우록이라고 해서 우연한 만남과 헤어짐이 계속된다고 하잖아요. 이때 헤어짐의 원인이 임진왜란, 정유재란, 또 명나라와 후군과의 전쟁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아까 우연성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오경이 계속 이제 좋지 않은 일이 있을 때마다 낙담하고 일생을 포기하려고 할 때마다 꿈에 장육불이 나타나서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견하는데, 이것은 암시죠. 복선입니다. 그래서 절망 상황에서 그래도 힘을 갖고 살아가게 하고 재회를 암시하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이 시 전체적으로 볼 때는 퉁소 소리와 오경의 시가 나타나는데,
소설 속에 삽입된 시는 주제를 암시하고 등장인물의 정서를 대표하죠. 그래서 이 오경의 시는 만남의 매개물이면서요. 매개물이고 또 퉁소소리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소설 읽다 보면 사자성어 관련 이야기가 사자성어로 많이 출제됩니다. 그것도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역시 주제는 전쟁으로 인한 이산가족의 슬픔과 가족애를 통한 재회를 다루고 있는 그죠? 사실적으로 다루고 있는 소설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소설 전문 중에서 일부만 여러분 교과서에 수록이 되었는데 전체적인 스토리 먼저 보고 본문의 내용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전체적인 스토리 먼저 볼게요. 자, 채숙의 아들 채척이 있었고요. 자, 채척의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셨고요. 채숙이 혼자 채척을 키우고 있었는데 이 채척을 공부시키기 위해서 채숙의 친구인 정생원 댁으로 공부를 하러 가게 됩니다. 정생원 댁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오경이 채척을 보고 반해서 편지를 건네요. 먼저 연애 편지를 보낸 거죠. 적극적인 여성입니다. 이에 대해서 채척도 좋았나 봐요. 그래서 편지를 주고받다가 혼인을 약속하게 되죠. 그러나 금방 혼인을 하게 된 건 아니고요. 채척 아버지와 오경 어머니인 심씨가 반대를 하게 되는데 오경이 어머니를 잘 설득해서 결혼을 약속했는데 결혼하기 전에 임진왜란이 발병해요. 그래서 임진왜란으로 채척은 출병하게 되죠. 의병으로 끌려가게 돼요. 그런데 임진왜란이 금방 끝나지 않죠. 혼인날이 다가왔는데도 채척은 돌아오지 않아요. 이때 부잣집 아들 양생이 매파를 통해서 오경과 결혼을 하자고 이야기하고 심씨는 이에 흔들리죠. 하지만 오경은 어머니를 설득해서 채척을 기다리고요. 전장에서 돌아와서 둘은 혼을 하게 돼요. 그러던 중에 첫째 아들 몽석을 낳았죠. 그러던 중에 다시 정유재란이 일어나서 남원이 함락되고요.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채척은 산에 숨어 있다가 먹을 것을 구하러 가게 되는데요. 이때 온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에 몽석은 가족도 모두 몰살당했다 생각하고 자살을 하려 하나 명나라의 장군 여유문을 만납니다. 여유문이 채척이 문무가 뛰어난 것을 알고 명나라 장군으로 속여서 채척을 중국으로 데려가죠. 이때 오경은 외병 도누에게 붙들리는데요. 남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누가 오경을 사우라는 이름을 붙여주고 일본으로 데리고 가서 함께 장사를 하게 됩니다. 이때 또 채척의 아버지 채숙과 오경의 어머니 심씨는 왜구의 포로로 잡혀 있다가 연곡사라는 절로 달아나게 되는데요. 그때 우연히 몽석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고향 남원으로 가서 살게 되고요. 명나라에 있던 채척은 여유문이 동생의 남편이 될 것을 권유하죠. 그러다가 여유문이 죽게 되자 채척은 떠돌아다니면서 신선이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던 중에 주우를 만나는데요. 주우가 배를 타고 다니면서 장사를 하자 차를 팔며 돌아다니거든요. 그렇게 건의해서 그러던 중에 오경도 도누와 함께 배를 타고 장사를 하게 되는데 우연히 어디에서 만나게 됩니까? 안남에서 만나게 됩니다. 안남에서 만나게 된 계기는 어느 날 고요한 밤에 불경 외는 소리를 채척이 듣고요. 그 소리를 들은 오경이 시를 읊고요. 그 읊는 시 소리 때문에 그런데 또다시 명나라와 후금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서 채척은 명나라의 군사로 참여하게 되고요.
첫째 아들 몽석도 강홍립의 군사로 명나라와 후금의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따라서 명나라와 후금의 전쟁에서 명나라가 패하고 후금이 이겼잖아요. 그래서 채척과 몽석은 후금의 포로로 잡혀서 몇 달을 함께 지내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채척이 자신의 이야기를 몽석이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둘은 부자 관계임을 확인하고요. 이 둘의 이야기를 알게 된 그 늙은 포로, 아까 포로를 지키고 있던 늙은 오랑캐가요, 둘을 풀어줍니다. 그러면 이 몽석은 이제 채척의 아버지, 그 다음에 오경의 어머니랑 함께 살고 있었잖아요. 들뜬 마음에 고향으로 가게 되는데, 고향으로 가다가 채척이 병이 나게 돼요. 어떤 여관에서 또 어떤 사람이 채척의 병을 고쳐주게 되는데, 그 사람이 바로 홍도의 아버지 몽선의 장인 어른인 진위경이었습니다. 이때 당시엔 몰랐는데 집에 돌아와 보니 진위경이 몽선의 장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럼 이때 오경은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오경은 채척이 이 명나라와 후금의 전쟁에 참여해서 돌아오지 않으니 죽을 결심을 하는데요. 그때 또 장육불이 나타나 살아라 라고 이야기해서 아주 의지가 강한 오경이 둘째 아들과 둘째 며느리를 데리고 배를 구해서 어디로 오게 돼요? 남원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해피엔딩으로 이야기가 끝나게 됩니다. 자, 이제 그럼 교과서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합니다. 첫 부분 읽어볼게요. 자, 첫 부분은 앞부분의 줄거리예요. 자, 남원 사람인 채척은, 남원은 뭐야? 우리 이제 전라도 남원을 말하니까 구체적인 지명이죠. 이렇게 구체적인 지명을 사용하면 현실감과 사실상을 부여하는 효과가 있다라는 걸 알아두시고, 남원 사람인 채척은 부친의 친구인 정생원의 집으로 공부하러 다니다가 정생원의 친척이자 과부인 심씨의 딸 오경에게서 구애의 쪽지를 받는다. 자, 그러면 오경은요, 정생원의 친척인이 되는 거네요. 그 후 채척은 오경과 편지를 주고받으며 사랑을 확인하고 정생원에게 혼담을 주선한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오경의 성격은 뭐예요? 적극적이고 조선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뜻에 따라서 배우자를 선택하는 능동적인 인물이네요. 당대 여성들과는 차이가 있죠. 그래서 정생원에게 혼담을 부탁해요. 채척이. 두 사람은 마침내 약혼을 하게 되지만 혼인날을 기다리던 중에 사실은 이 부분에 두 집안의 반대가 있긴 했습니다만 생략되어 있습니다. 혼인날을 기다리던 중 채척이 외병의 침입을 막기 위해, 여기서 외병은 임진왜란 발발을 말합니다. 의병으로 나아가게 된다. 이것이 바로 이별의 원인이죠. 그래서 이별의 원인은, 첫 번째 이별의 원인은 뭐다? 임진왜란이다. 혼인날이 지나도 그가 돌아오지 않자. 그래서 그는 채척이겠죠. 심씨는 부잣집 아들인 양생을 사위로 맞으려 한다. 하지만 오경은 채척을 끝까지 기다려 혼인하고 어머니를 효과적으로 설득합니다. 첫 아들 몽석을 낳아 행복한 나날을 보낸다. 그러던 중에 정유재란이 일어나 채척과 오경은 또다시 헤어진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줄거리로 볼 때 채척과 오경은 2번 헤어졌네요. 첫 번째 헤어짐은 임진왜란 때문이고 첫 번째 이별, 두 번째 이별은 정유재란 때문이다라고 정리하시고, 그러면 그 이후에 부터 이야기가 이제 나오게 되겠네요. 그때 마침 명나라 장수가 기병 10여인을 이끌고, 기병은 말탄 병사를 말하죠.
명나라 장수가 기병 10여인을 이끌고 남한성에서 나와 금석교 아래에서 말을 싣고 있었다. 그럼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정유재란 상황이에요. 정유재란 상황에서 명나라 장수는 조선을 돕기 위해 출병했겠죠. 그런데 그 장수 중 한 명이 남원에서 말을 싣고 있었대요. 최척은 의병으로 나가 있을 때 꽤 오랫동안 명나라 군대와 접촉한 경험이 있어. 그러니까 임진왜란 때의 경험이 있어서 중국말을 조금 할 줄 알았다. 최척은 명나라 장수에게 자기 일가가 모두 해를 입은 상황을 말하고 의탁할 곳 없게 된 자신의 신서를 하소연한 뒤 중국에 따라 들어가 운둔하고 싶다고 말했다. 자, 이 부분이 정유재란 때 있었던 일을 최척이 요약적으로 최척이 아니고 서술자가 정유재란 때 최척에게 있었던 일을 요약적으로 제시한 부분이죠. 자, 그럼 정유재란은 1597년에 있었던 임진왜란 두 번째 전쟁을 정유재란이라고 하고요. 임진왜란은 1592년에 있었죠. 그래서 이 임진왜란 때 첫 번째 이별을 했고 돌아와서 결혼을 해서 몽선을 낳고 살다가 1597년에 임진왜란 두 번째 전쟁 정유재란이 발발하여서 가족들과 모두 헤어진 상태예요. 이렇게 흩어져 있는 상태에서 우연히 명나라 장수를 만났고 명나라 장수에게 그간에 있었던 일을 하소연하고 중국에 들어가고 싶다고 말하는 장면을 서술자가 요약적으로 제시해주고 있네요. 자, 여기서 확인해야 할 것은 자기 일가가 모두 해를 입은 상황이다. 전쟁의 비극성이 나타나고요. 또 하나는 고전소설의 우연성이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뒤에 보면 이 중국 장수 여유문이 최척을 도와주는 조력자가 되거든요. 때마침 명나라 장수를 우연히 만난 거잖아요. 그래서 고전소설의 우연성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장수는 어디예요? 남원이죠. 남원에서 명나라 장수, 뒤에 나오는 여유문을 우연히 만났고요. 자, 임진왜란 때 참전한 경험이 있어서 최척은 중국말을 조금 할 줄 알았기 때문에 여유문과 의사소통이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사연을 여유문에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명나라 장수 여유문은 그 말을 듣고 측은히 여겼다, 불쌍히 여겼다. 그리고 또 최척의 뜻을 가련히 불쌍하게 여겨 이렇게 말했다. 나는 오총병의 천총 여유문이라 하오. 집은 절강성 요흥에 있는데 가난하지만 먹고 살만은 하다오. 인생은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을 만나는 게 중요하다고 하니 그러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을 우리는 지음이라고 합니다. 지음,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지음이라고 해요. 만나는 게 중요하니 먼 곳이건 가까운 곳이건 자기 마음 가는 대로 논일고 머물 따름이지 하필 구석진 땅에 머물며 옹색하게 살 이유가 무엇이겠소? 라고 말하는 의도는 뭘까요? 바로 자, 그러면 서리법을 통해서 자신이 살고 있는 요흥에 가서 같이 살자라는 얘기죠.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최척과 여유문의 관계라고 말하면서 즉 여유문 자신은 최척의 마음을 안다라고 얘기하면서 먼 곳이건 가까운 곳이건 자기 마음대로 논일고 머물 따름이지 구석진 땅에 머물며 옹색하게 살 이유가 뭐가 있냐? 나랑 같이 가자는 얘기죠. 그럼 여기에서 구석진 땅은 어딜 말하는 거예요? 지금 있는 남원. 그죠? 남원이 최척의 고향인데 이 남원에서 가족들도 모두 그죠? 몰살당한 거 없는데 여기서 옹색하게 살 이유가 뭐 있냐? 나랑 같이 가자. 라고 하면서 최척의 부탁을 들어준 거죠. 자, 그러면서 이윽고 최척에게 말 한 피를 주어서 자신의 진영으로 데리고 갔다. 그러니까 명나라 장군인 것처럼 최척을 데려간 거죠. 자신의 군대로 데려갔다고 하니까요. 최척은 용모가 빼어나고 생각이 주도면밀하며 말타기와 할쏘기를 잘하는 데다 문장에 능했다라는 것을 최척의 성격을
직접적으로 서술자가 제시한 거죠. 직접 제시의 반대말은 뭐예요? 간접 제시죠. 간접 제시는 인물의 성격을 대화와 행동, 그 다음에 외양 묘사를 통해서 성격을 제시하는 방법이고요. 이와 달리 이처럼 뭐뭐에다 뛰어났다, 뭐뭐에 능했다 라고 주도면밀하다 라고 말하면 뭐라고요? 인물의 성격을 서술자가 직접 말해주는 거죠. 이러한 직접 제시 방법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텔링 기법, 말하기 기법 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면 간접 제시는 또 쇼잉 기법, 보여주기 기법이라고 하죠. 이런 서술상의 특징은 반드시 한 문제씩 나옵니다. 자, 채척의 인물됨을 직접적으로 제시했고요. 그래서 여유문은 이런 채척을 매우 아껴서 한 상에서 밥을 먹고 같은 이불을 덮고 잠을 잘 정도였다. 그렇게 친해졌다 라고 말하네요. 얼마 뒤 총병의 군대가 명나라로 돌아가게 되었다. 총 군대가 명나라로 회군했대요. 여유문은 채척을 전사한 병사 한 사람 대신 명부에 끼워 넣어, 명부라는 것은 인적 사항을 적어 놓은 기록지죠. 에 끼워 넣어서 국경을 통과하게 한 뒤 용으로 데리고 가서 함께 살았다. 그러니까 공간적 배경이 여기 남원 조선에서 중국으로 옮겨간 거죠. 중국 용으로 옮겨갔고요. 나중에는 안남에서 만나게 되죠. 그래서 공간적 배경이 점차 확대된다라는 거 볼 수 있고요. 이에 앞서 채척 일가가 외적에게 붙잡혀 섬진강에 이르렀을 때의 일이다. 자, 지금까지 이야기가 채척 중심으로 이어졌다면 여기서는 이제 누구의 이야기? 오경의 이야기와 그의 가족들의 이야기를 할 건가 봐요. 외적은 채척의 부친과 장모가 늙고 병들었다고 여겨서 감시를 소홀히 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채척의 부친 최숙과 장모 심씨, 오경의 어머니죠. 늙고 병들어서 감시를 소홀히 했어요. 그래서 두 사람은 외적의 감시가 태만한 틈을 타 갈대숲에 몸을 숨기고 외적이 떠난 뒤 마을을 돌아다니며 구걸을 하다 연곡사에 이르렀다. 연곡사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절의 이름입니다. 절. 그런데 연곡사 승려들의 방에서 아기 우는 소리가 들리는 게 아닌가. 여기서 아기는 누구일까요? 바로 채척의 첫째 아들 몽석 이 되겠네요. 게 아닌가. 서리법. 심씨가 울며 채숙에게 말했다. 어떤 아이 울음소리기에 우리 손주 소리와 똑같을까요? 우리 손주가 바로 몽석이죠. 그러면 뒤에 한번 볼게요. 채숙은 채척의 아버지죠. 급히 문을 열고 들여다보니 과연 몽석이었다. 채숙은 우는 아이를 품에 안고 한참 어루만졌다. 잠시 후 채숙이 승려에게 물었다. 이 아이를 어디에서 데려왔어? 그랬더니 혜정이라는 승려가 앞으로 나오며 이렇게 말했다. 제가 길가의 시체 더미 속에서 울음소리를 듣고 불쌍히 여겨 거두었습니다. 혹 아이의 부모가 찾아오지 않을까 기다렸는데 지금 과연 그렇게 되었으니 어찌 하늘의 도움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 채숙과 심씨가 연곡사에서 몽석을 만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요. 자, 채척의 부친과 장모가 늙고 병들어서 감시를 소홀히 했다. 이 부분은 바로 손자 몽석과의 재회를 위한 암시, 복선 부분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들이 연곡사에 이르러서 몽석, 손자를 만났으니까 이 연곡사에 이르렀다라는 것은 고전소설의 우연성이 드러나는 부분이죠. 또 이때 마침 아이가 울었으니까 이 아이, 몽석의 울음소리는 만남의 계기가 되었네요. 또 문을 열고 들여다보니 과연 몽석이었다. 여기서도 우위와 같은 이야기, 우연성이 드러나는 부분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또 혜정이란 스님이 이렇게 말했죠. 제가 길가의 시체 더미 속에서 울음소리를 듣고 불쌍히 여겨 거두었습니다. 라고 하는 부분은 전쟁의 참혹성이 드러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고전소설의 우연성이 드러나는 부분이기도 하네요. 그 다음에 또 여기에서 알아둬야 할 사자성어가 뭐냐면 하늘의 도움이 아니겠습니까? 하늘이 도왔다 라는 사자성어 천우신조라는 말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채숙은 손자를 찾은지라 심씨와 번갈아 업어가며 집으로 돌아왔다. 남은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러고는 부리던 종들을 다시 불러 모아서 집안 살림을 꾸려나갔다. 이때 또 오경의 이야기를 해줘야 되죠. 외적 돈우라는 자에게 붙잡혀 있었다. 이때 오경은 남장을 하고 있었고요. 외적은 정유재란 당시니까 우리의 적군이 되겠죠. 그래서 포로로 잡혀 있었어요. 오경이. 그런데 돈우는 늙은 병사로 살생을 하지 않는 불교 신자였다라는 것을 통해서 외적 돈우는 오경을 함부로 대하지 않을 것임을 알 수 있네요. 자, 본래 장사꾼으로 항해에 능숙했으므로 외장 소서행장이 그를 선장으로 발탁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돈우가 바로 오경의 조력자라는 것을 조금만 더 읽어보면 알 수 있을 거고요. 아까 여유문은 누구의 조력자였죠? 예, 채척의 조력자로 나왔고요. 그래서 이 조력자인 여유문과 함께 채척은 중국 연흥으로 갔죠. 자, 돈우는 명민한 오경이 마음에 들었다. 명민하다라는 것은 민첩하고 총명하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혹 달아날까 싶어 좋은 옷과 맛난 음식을 주어 그 마음을 안심시키려 했다. 오경은 물에 빠져 자살할 생각으로 몇 번이나 배에서 빠져나왔지만 자살할 생각이었죠. 그때마다 들켜서 뜻을 이루지 못했다. 어느 날 밤 오경의 꿈에 장육불이 나타나 이렇게 말했다. 나는 만복사에 붙여다 죽어서는 안 된다. 훗날 반드시 기쁜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꿈속에 장육불이 말했죠. 장육불이라는 것은 부처, 불상이란 얘기입니다. 부처의 불상. 그럼 이것은 어떤 기능을 합니까? 오경이 헤어진 가족과 재회할 것을 암시하는 복선의 역할을 하고요. 꿈속 인물을 통해서, 꿈속 인물은 장육불이죠. 좋은 일이 생길 것임을 직접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오경이 꿈에서 깨어 그 꿈을 가만히 생각해보니 그런 일이 전혀 없으리란 법도 없을 것 같았다. 이에 억지로 먹으며 목숨을 부지했다. 그래서 이 꿈을 꾸고 오경이 절망에서 벗어나게 되었네요. 돈우의 집은 나고야였다. 나고야는 일본이죠. 공간적 배경이 일본이라는 건 알 수 있네요. 늙은 아내와 어린 딸만 있을 뿐 집안에 달리 남자가 없어 오경을 집에 살게 하되 아내와 딸이 있는 내실에는 출입하지 못하게 했다. 왜냐하면 오경이 남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오경은 돈우를 속여 이렇게 말했다. 저는 본래 체격이 왜소하고 병이 많은 약골이다. 몸이 약하다. 조선에 있을 적에도 젊은 남자들이 하는 일은 하질 못했습니다. 바느질이나 밥 짓는 일만 할 수 있지 다른 일은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돈우는 오경이 여자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는 거네요. 그래서 돈우는 퍽 가련히 여겨 불쌍히 여겼어요. 그러니까 돈우는 오경의 말에 속은 거죠. 남자로 한 겁니다. 오경에게 사오라는 이름을 붙여주고 배를 타고 장사하러 나갈 때마다 항해장 일을 맡겨서 중국의 복건성과 절강성 일대를 함께 돌아다녔다. 그러므로 돈우는 오경의 조력자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이때 채척은 다시 채척의 행적을 보여주네요. 요흥에 머물며 여유문과 의형제를 맺었다. 여유문이 누이 동생을 채척에게 시집 보내고 싶어하는 마음을 내보이자 채척은 완강히 거절하며 이렇게 말했다. 자, 그렇죠. 여유문은 채척이 제자가 인형 인물이기 때문에 썩 마음에 들어 했어요. 그래서 동생의 남편으로 삼고자 했죠. 하지만 채척은 이를 거절하겠죠. 우리 일가족이 외적의 침탈을 입어 지금껏 늙은 부친과 가녀린 아내가 살았는지 죽었는지조차 몰라 제사도 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처지에 혼이 나요. 나 혼자 편안히 살 궁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완곡히 여유문의 부탁을 거절했네요. 헤어진 이후에도 부부간의 도리를 채척은 지키고 있고요. 헤어진 가족과 오경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을 가지고 있는 채척입니다. 여유문도 채척의 생각을 의롭게 여겨
더 이상 혼인을 권유하지 않았다. 그의 겨울 여유문이 병으로 죽었다. 채척은 의탁할 곳이 없게 되자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사자성어 뭐예요? 의지할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뜻의 사고무친이란 말 쓸 수 있고요. 양자강과 회수를 떠돌며 명승지를 두루 돌아보았다. 용문을 보고 우혈도 구경하며 원수와 상수에 이르렀고 배를 타고 동정우를 건너 악양루까지 올랐으며 고소대에도 올랐다. 그러니까 채척은 여유문이 사망한 후에 이러한 명승지를 두루 떠돌면서 살았다라는 것이네요. 그럼 명승지는 뭐예요? 경치가 좋기로 이름난 곳, 경치가 좋은 곳을 두루 떠돌면서 살았어요. 여유문 사후에요. 산과 강가에서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구름 사이에서 배회하기도 했다. 마치 신성과 같은 삶을 살고 있네요. 여기서 배회하다는 어슬렁거리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연 속을 그냥 여유있게 살았다. 자연 속에서 라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훌쩍 속세를 버리고픈 마음이 들었다. 속세를 버리면 어디로 가요? 자연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라는 이야기죠. 해섬도사 왕융이란 사람이 청전산에 응거하며 숨어 살면서 신비로운 선약을 만들 뿐만 아니라 신선이 되는 술법을 지녔다는 말을 듣고 촉당으로 가 그 술법을 배우리라 마음먹었다. 무슨 뜻이요? 왕융과 같은 신선이 되겠다라는 다짐을 했다는 거죠. 이때 송우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새로운 등장인물이 있네요. 그러니까 체크해 둡시다. 송우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호가 학천이고 집은 항주 용금문 안에 있었다. 경전과 역사에 해박하고 공을 세워 명성 떨치는 일을 좋아하지 않았으며 공을 세워 명성을 떨치는 일은 입신양명 세속적인 일이죠. 이런 것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역사에 해박하고 경전을 많이 읽었다라는 것을 통해서 덕이 매우 뛰어났다라는 것 짐작할 수 있겠네요. 누구에 대한 설명이에요? 송우에 대한 설명입니다. 저술을 업으로 삼았다. 저술은 뭐야? 글을 짓는 것을 업으로 삼았다. 또 남에게 베풀기를 좋아하고 의기가 있었다. 자, 그러면 도누라는 인물의 성격을 뭐하고 있어요? 직접 제시하고 있네요. 채척과는 서로 직이라고 인정하는 사이였다. 직이는 뭐야? 서로 마음을 알아주는 친구라는 뜻이죠. 채척이 촉당으로 가려 한다는 말을 듣고는 술을 들고 찾아왔다. 술을 마셔 얼큰이 취하자 송우가 채척을 은근하게 자로 부르며 말했다. 이 자가 뭐냐면 호와 같은 거예요. 원래 옛날 사람들은 귀한 사람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친근하게 자로 부른 거예요. 백승이 바로 그러니까 채척의 자인 거죠. 이 세상을 살면서 누군들 불로장생하기를 바라지 않겠는가마는 그럼 불로장생이 뭐예요? 신선이 되는 거죠. 신선이 되기를 모두 다 희망한다. 그러나 고금천하에 옛부터 어디 그런 이치가 있단 말인가. 그렇게 불로장생하는 사람, 신선이 된 사람은 흔치 않다라고 말하면서 남은 생이 얼마나 된다고 불로장생의 약을 먹고 굶주림을 참으며 괴로움을 자초하면서 산도깨비의 이웃이 된단 말인가. 즉 어떤 뜻입니까? 신선이 되는 것은 이치해받지 않아. 그러니까 속세를 떠나지 말라는 것을 이렇게 서리법을 통해서 말하고 있죠. 자, 신선이 되면 굶주림을 참으면서 괴로움을 자초하는 일인데 그런 일, 그리고 산도깨비의 이웃이 되는 그런 신선이 되는 일은 하지 말아라 라고 은근히 말하고 있어요. 나와 함께 배 타고 5월 땅을 오가면서 비단이나 차를 매매하며 남은 일생을 즐기는 게 세상사에 통달한 사람의 할 일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뭐야? 우의적으로 남은 생을 장사를 하면서 살자라고 제의하는 거죠.
그랬더니 채척이 후련 갑자기 깨닫고 마침내 송우와 함께 길을 떠났다. 길을 떠났다는 것은 장사배를 탔다는 얘기고요. 후련이 깨달았다. 그러면 속세를 떠나지 않겠다고 생각한 것이죠. 자, 우리 지금까지 발단 전개까지 봤습니다. 발단 부분은 중략 부분으로서 줄거리만 제시했죠. 오경과 혼인하려던 채척이 왜구가 침입하자 의병으로 전쟁에 나가게 되면서 첫 번째 이별을 했고, 돌아와서 몽석을 낳았으나 두 번째 전쟁 정유재란이 발발하여서 두 번째 이별을 하고 첫 번째 조력자 여유문을 따라서 중국 용 땅에 갔으나 여우문이 죽자 다시 누굴 만나요? 세상을 떠돌다가 돈우를 만나서 고깃배가 아니고 이 장사배를 함께 타자고 약속한 부분이고요. 이것은 지금 채척을 중심으로 한 이야기고, 오경도 두 번째 전쟁 정유재란이 났을 때 누구에게? 돈우에게 포로로 잡혀서 일본으로 건너가서 장사배를 탔다는 이야기인데, 이때 돈우는 오경의 조력자로, 그 다음에 채척의 조력자는 여유문과 돈우가 아니네요. 송우입니다. 이름이 비슷한데 송우입니다. 그리고 이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채척의 아버지 채숙과 오경의 어머니 심씨는 떠돌다가 우연히 연곡사에 이르게 되었고, 연곡사에서 손자 몽석을 만났습니다. 그럼 위기 부분부터는 다음 파일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스토리는 이렇지만 우리가 시험에 나오는 요소는 우연성이 나타난 부분, 그 다음에 오경의 꿈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사자성어, 의지할 곳 없는 채척의 신세, 사고무친이란 단어가 나왔습니다. 자, 먼저 우연성은 어디에서 나왔어요? 연곡사에서 몽석을 우연히 만나는 부분, 그 다음에 여유문을 채척이 우연히 만나는 부분에서 드러났고요. 그 다음에 꿈의 역할, 오경의 꿈에 나타난 장육불이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암시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경이 절망에서 벗어나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 중심으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위기부터는 다음 파일에서 이어가도록 합니다.